2000년대 이후, 즉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범죄 양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피해자 물색,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증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등이 새로운 도전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데니스 닐센은 1978년부터 1983년까지 런던에서 최소 12명의 젊은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주로 술집에서 만난 남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해했으며 시체를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닐센의 사건은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게리 리지웨이는 그린 리버 킬러라고 불렸습니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최소 49명의 여성을 살해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매춘부나 가출 소녀들이었습니다. 리지웨이는 2001년 DNA 증거를 통해 체포되었으며 이는 DNA 기술의 발전이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콧 피터슨은 2002년 임신한 아내 라시 피터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밀한 의미에서 연쇄살인은 아니지만 대중매체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현대적 범죄 수사 기법의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GPS 추적, 휴대폰 기록 분석, 위성 영상 등의 최신 기술이 수사에 활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수사기관들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연쇄살인 사건들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범죄 예방과 수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이는 높은 인구 이동성, 총기 접근성, 개인주의 문화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연쇄살인범들은 대부분 백인 남성이며 성적 동기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역을 옮겨 다니며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공산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연쇄살인 사건들이 은폐되어 왔습니다. 안드레이 치카틸로의 사건처럼 수십 년간 계속된 범행이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의 연쇄살인범들은 대부분 극도의 잔혹함을 보이며 성적 도착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연쇄살인 사건이 적게 발생하지만 발생할 경우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줍니다. 사카키바라 세이토, 미야자키 스토무 등의 사건은 일본 사회의 폐쇄성과 사회적 압박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의 연쇄살인범들은 종종 사회적 고립과 오타쿠 문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의료진이나 간병인에 의한 연쇄살인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하롤드 시프먼, 베벌리 알리트 등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영국의 의료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개인에 의한 연쇄살인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들 국가는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가 종종 발생합니다. 연쇄살인 수사 기법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초기의 목격자 증언과 물적 증거에 의존하던 수사에서 현재는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종합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의 발전은 연쇄살인 수사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85년 영국에서 최초로 DNA 프로파일링이 범죄 수사에 사용된 이후 이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현재는 극미량의 DNA로도 분석이 가능하며 혼합된 DNA 샘플의 분리, 분해된 DNA의 복원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전자 계보학을 이용한 수사 기법도 등장했습니다. 지문 분석 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자동 지문 인식 시스템의 도입으로 대량의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분 지문이나 왜곡된 지문의 분석 기술도 향상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21세기 범죄 수사의 핵심 분야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삭제된 파일의 복구, 암호화된 데이터의 해독, 인터넷 사용 기록 분석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범죄 장소의 패턴을 분석하여 범인의 거주지나 활동 영역을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범죄 발생 지점들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고 확률론적 모델을 통해 범인의 거점을 예측합니다. 행동 분석과 심리적 프로파일링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FBI의 행동 분석부를 중심으로 개발된 프로파일링 기법은 전 세계 수사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 분석, 피해자 선택 패턴, 범행 방식 등을 분석하여 범인의 성격, 직업, 생활 패턴 등을 추론하는 기법이 정교화되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도 주목할 만합니다. 범죄 패턴 분석, 용의자 선별, 범행 예측 등의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의 수사 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연관성을 찾아내는데 AI 기술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감시 기술의 발전도 범죄 수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CCTV 네트워크의 확산, 얼굴 인식 기술,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 등이 범인 추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위치 추적, GPS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의학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3D 스캐닝을 이용한 현장 재구성, 탄도학 분석의 정교화, 독성학 검사의 발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곤충학, 식물학, 지질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수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범죄 예방, 수사,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질 연구는 연쇄살인범 이해의 핵심입니다. 로버트 헤어가 개발한 정신병질 체크리스트 PCLR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정신병질자들은 공감 능력 부족, 감정의 얕음, 조작적 행동, 충동성, 반사회적 행동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신병질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뇌 영상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자들의 뇌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전두엽의 기능 저하, 편도체의 이상, 세로토닌 시스템의 문제 등이 폭력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뇌의 이상이 곧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학대가 후에 범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방임, 가족 해체 등이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한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회복력과 보호 요인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적 연구에서는 범죄자들의 사고 패턴과 인지적 왜곡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당화, 피해자 비난, 감정 둔화 등의 인지적 메커니즘이 범죄 행동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회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사회적 학습, 동조, 집단 역학 등이 범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컬트 집단이나 갱단과 같은 집단 범죄의 경우 사회적 영향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의학은 연쇄살인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고 범행 방식을 파악하며 범인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검 기술의 발전으로 미세한 증거도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미경 검사, 화학 분석, 독성학 검사 등을 통해 전통적인 부검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독살이나 약물 투여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상 기술의 도입도 법의학 분야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CT 스캔, MRI, 3D 스캐닝 등을 이용한 가상 부검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전통적인 부검을 보완하며 특히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부검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의 발전은 신원 확인과 범인 추적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극도로 분해된 시체나 불에 탄 시체에서도 DNA를 추출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세한 생체 물질에서도 DNA를 분석할 수 있어 범인 추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곤충학적 증거 분석도 중요한 분야로 발전했습니다. 시체에 서식하는 곤충들의 생활사를 분석하여 사망 시각을 추정하거나 시체의 이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곤충의 장 내용물을 분석하여 독성 물질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타포노미 연구는 시체의 분해 과정과 매장 환경을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토양 조건, 기후, 매장 깊이 등이 시체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매장 기간을 추정하거나 범행 현장을 재구성하는 데 활용됩니다. 연쇄살인 사건들은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동시에 대중문화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연쇄살인범은 인기 있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사이코, 양들의 침묵, 세분 같은 영화들은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연쇄살인범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에는 마인드헌터, 트루 디텍티브 같은 TV 시리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장르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살인자 만들기, 더 징크스, 와일드 컨트리 같은 다큐멘터리들은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미제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출판 분야에서도 트루 크라임 장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트루먼 커포티의 냉혈을 시작으로 수많은 논픽션 작품들이 출간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나는 밤에 생각이 많아진다 같은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팟캐스트 매체의 등장도 트루 크라임 장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시리얼, 마이 페이버릿 머더 같은 팟캐스트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미제 사건 해결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문화적 관심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범죄의 오락화, 범죄자의 미화,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이나 편견의 강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쇄살인 예방은 범죄학과 심리학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완전한 예방은 어렵지만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범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위험 신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 학대, 방화, 야뇨증을 포함한 맥도날드 트라이어드가 전통적으로 위험 신호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의 예측력이 제한적임이 밝혀졌습니다. 대신 지속적인 공격성, 공감 능력 부족, 충동 조절 문제 등이 더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 폭력, 사회적 고립, 학습장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도 중요한 예방 요소입니다.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예방 전략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폭력적 콘텐츠에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극단적 사상에 감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잠재적 피해자를 물색하는 행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개발도 중요합니다. 현대의 연쇄범죄는 종종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인터폴은 국제범죄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범죄자 데이터베이스, 지문 및 DNA 정보 공유, 수배자 정보 전파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히 연쇄범죄의 경우 패턴 분석과 정보 연결이 중요한데 인터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로폴을 통해 회원국 간의 범죄 수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 공유, 실시간 정보 교환, 공동 수사팀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FBI는 전 세계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연쇄범죄 수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파일링 기법과 수사 노하우를 다른 국가와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범죄 정보 공유, 공동 수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중일 3국 간의 협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협력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법률 시스템의 차이, 주권 문제, 정치적 갈등, 문화적 차이 등이 협력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쇄살인 사건에서 종종 간과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정작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존엄성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과거 이력이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유족의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 재판 과정, 가해자의 처벌 등에 대해 유족이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족의 의견이 재판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심리적 지원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장기간에 걸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쇄살인 사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사건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 전체의 안전의식, 법제도,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합니다. 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의 강화와 함께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법제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쇄살인 사건들은 기존 법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계기로 형법, 형사소송법, 피해자 보호법 등이 개선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강화도 중요합니다.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어린 시절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보호 시스템의 강화는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 사회적 지원 시스템 등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교육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폭력 예방 교육, 인권 교육, 공감 능력 향상,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장기적인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연쇄 범죄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범죄 예측과 예방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 패턴을 파악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사용에는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호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유전학과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범죄 성향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이 차별이나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요인은 결정론적이지 않으며 환경적 개입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제적인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법률 시스템의 조화, 정보 공유 체계의 개선, 공동수사 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도 새로운 도전 과제입니다. 온라인에서의 피해자 물색, 사이버 스토킹, 디지털 증거 조작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기의 연쇄살인과 엽기 범죄들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 심리학적 이해의 심화, 법제도의 개선, 국제협력의 강화 등이 그 증거입니다. 연쇄살인범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현혹되지 말고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폭력을 예방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범죄자의 이야기에 가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고통과 상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쇄살인과 엽기 범죄는 인류가 완전히 근절할 수 없는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를 이해하고 예방하며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진보, 인간에 대한 이해의 심화, 사회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우리는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세기의 연쇄살인과 엽기 범죄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이러한 범죄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어둠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일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